국제인권법 기말 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근거하여 의견을 가질 권리, 알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관계를 검토하고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우리가 과제명만 가지고도 쉽게 서론, 본론, 목차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본론에서 우리가 가장 다뤄야 하는 되는 부분들은 의견을 가질 권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고요. 또 알 권리, 또 표현의 자유, 또 마지막으로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목차를 뭐 이렇게 구성을 해도 되고 이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 목차를 변형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서론에서는 과제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과제명에 나와 있는 그 질문을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 서론에서 그 서론 과제명에 나와 있는 그 질문을 변형을 해서 서론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은 이제 끝부분에 가서 결론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지시사항은 우리 중간 과제물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세부 목차랑 논술형으로 작성을 하는 거, 또 뭐 본인의 문장으로 환문하는 거, 전체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거는 안 되고 글자 크기 12와 주간격 160, A4 3회 이내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견을 가질 권리부터 보기 전에 이 전체 지금 의견을 가질 권리, 알 권리, 표현의 자유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제가 요약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요. 우리 국제인권법 10장에 이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10장 제일 첫 부분 169페이지 교재 그 개관 부분에 의견을 가질 권리, 알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표현의 자유와 의견을 가질 권리, 알 권리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가장 좋은 요약본이고요.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표현의 자유와 의견을 가질 권리, 알 권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약간 도식화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라는 거는 시민에게 모든 주권이 있고 그러한 시민이 다양한 사상과 의견을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서 또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통해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시민들의 기본권들이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없이는 보장받기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가결한 기본 요소,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라는 거고요.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그 보장이 중요한 거고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을 하려면 엄격하게 그 부분을 엄격한 조건에 따라서 제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이제 무한대로 무제한적으로 제한을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우리가 뒷부분에서 보겠지만 일정 부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도 제한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 제한의 요건들이 되게 엄격하게 기준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되려면은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뭐 정책에 대해서 또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을 표출을 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의견을 가질 권리가 먼저 선제돼야 된다.
또 의견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알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견을 가질 권리와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가 자유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우리가 예전 전통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자유롭게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 즉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 또는 전달할 자유, 전파할 자유, 이런 아주 좁은 의미에서 전통적 의미로 표현의 자유를 사용되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까지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이 된다. 달리 말하면 알 권리, 즉 정보에 접근하고 또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또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유, 이제 이거를 뭐 쉽게 액세스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자유, 즉 알 권리까지 표현의 자유에 포함이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개관 부분에 다룬 내용이고요. 이게 표현의 자유와 의견을 가질 권리, 알 권리의 전체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정리하시면 결국은 우리 문제에서 말하는 의견을 가질 권리, 알 권리, 표현의 자유의 관계가 이 한 장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뒷부분을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먼저 머릿속에 그리시고 의견을 가질 권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단서가 있었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근거해서 표현의 자유와 의견의 가질 권리, 알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중에 표현의 자유와 관계 있는 그 조항은 제19조와 제20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게 되는 그 설명들은 다 이 규약 19조와 20조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170페이지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이렇게 간단하게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저는 앞으로 이제 규약이라고 할 텐데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규약 19조와 20조가 나오는데요. 자, 제가 한번 요거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조 제1항에 보면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이제 의견을 가질 권리가 명시가 되어 있죠. 규약 19조의 19조 제1항에 의견을 가질 권리를 명시를 해뒀고요. 자, 이 항을 보시면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나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자, 이 항은 표현의 자유의 권리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해뒀는데 여기에서 그 뒷부분, 후반부에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 이게 구체적으로 알 권리라고 명시되지 않지만 이 부분이 바로 알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적 규약 제19조 2항의 표현의 자유의 안에 알 권리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3항을 보시면 2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즉 표현의 자유에는 이제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거고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이 이 3항이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만 그 제한은 요건이 나옵니다.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이제 목적이 나와 있죠. A와 B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뒤쪽에 다시 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부분이 이 3항에서 나와 있고요. 또 특별한 20조에 보면 어떤 특별한 발언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또 이 금지가 되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전쟁을 위한 어떤 선전 또는
선전,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는 부분, 또 2항 차별 또는 적의 또는 적대시하는 것 또는 폭력의 선동 이런 거에 대해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치는 또 금지된다. 특별한 경우에서는 표현이 금지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도 뒤쪽에서 제한 부분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 이게 규약 19조와 20조에서 이를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의견을 가질 권리부터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본 것처럼 규약 19조 제1항에서 의견을 가질 권리를 명시를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표현의 자유에 이 의견을 가질 권리는 기본이 전제가 되는 거죠. 자기가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그거를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의견이라는 거는 사상의 작용의 결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를 생각하는 바를 의견으로 가질 수 있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은 의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상의 작용이라는 게 어떤 생각을 통해서 나온 이제 결과물들이 그런 자기의 의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세련되게 얘기하면 사상의 작용의 결과로 의견이 형성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상의 자유와 중첩이 된다라고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 의견에 가질 권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171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시민적 정치 규약 제19조 1항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사상이라는 작용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 의견이라는 점을 본다면 의견을 가질 권리는 사상의 자유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의견을 가질 권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의견을 가질 권리는 소극적인 권리이면서 절대적인 권리라는 것, 이 부분이 반드시 명시가 돼야 되고요. 소극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의견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거를 밖으로 표출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내가 마음속에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소극적인 권리입니다. 네, 적극적인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권리입니다. 소극적인 권리입니다. 의견을 가질 권리는. 또한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의견을 갖는 데 있어서 외부로부터는 어떤 압박이라든지 위협이 있다고 해도 내가 권리가 침해가 될 수가 없죠. 이거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외부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한 거죠. 우리 참고문헌 교수님이 제시해 준 참고문헌 국제인권법과 사법이라는 그 참고문헌은 674쪽에 페이지에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의견을 가질 권리에서 이 의견을 가질 권리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권리이다. 절대적인 권리이다. 소극적인 권리이고 절대적인 권리다라는 거 이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 의견을 가질 권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설명이 끝납니다. 사실 의견을 가질 권리는 알 권리는 우리 교재에서도 되게 짧은 내용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를 A4 지금 A4 3회에다가 4장을 채우려면 어떻게 보면 좀 그 양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견을 가질 권리에 있어서는 어떤 사례가 있느냐? 관련 사례는 우리 교재에는 그 네모 박스에 있죠. 172페이지 제일 윗표현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그 과거에 우리 북한 공산주의 체제에 동요하는 사람들이 이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이제 많이 감옥에 갔죠. 감옥에서 복역하는 중에 사상 전향을 하라고 그냥 많이 압박을 받았죠. 압력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상 전향 제도라는 거는
지금은 준법 서약 제도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이러한 사상 전향 제도가 사상을 전향을 하게 되면 어떤 특혜를 주게 됩니다. 이제 그 특혜라는 게 여기는 뭐 지금 특혜나 가석방의 가능성, 그러니까 사상 전향을 하게 되면 특혜를 주고 가석방을 주고 이런 좀 차별적인 방식을 통해서 사상 전향을 즉 준법 서약 제도를 이제 유도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표현과 신념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제한임을 정당화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규약 제19조 제1항 의견을 가질 권리에 반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관련 사례로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보면 북한 공산주의 체제에 동조하는 혐의를 받은 진정인에 대한 사상 전향 제도, 지금은 준법 서약 제도로 바뀌었는데 이게 특혜나 가석방의 가능성 등 차별적 방식을 통해서 수용자의 정치적 견해를 바꾸려는 조치이고 이러한 조치가 표현과 신념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며 또 이거를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사용했다라는 거를 사용한 거라는 걸 정부가 그걸 정당화하지 못했죠. 이런 것들 때문에 19조 제1항 의견을 가질 권리에 반하는 조치다. 이렇게 해서 사례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의견을 가질 권리는 설명이 끝나는 부분 끝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알 권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알 권리를 교재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줬냐면 네, 72페이지 하단 부분 다 알 권리에 나와 있는데요. 자,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자유롭게 의견을 가질 권리가 확보된 경우에 실현될 수 있다.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통적 의미의 좁은 의미의 표현의 자유의 의미고요. 여기서 이제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되려면 확보가 되려면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자유롭게 의견을 가질 권리가 확보된 경우에 표현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의견을 가질 권리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충분히 보장이 될 때 이 의견을 가질 권리 또한 이제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향유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 표현의 자유 안에는 알 권리가 포함이 되고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같은 관계에 있다. 표리일체 관계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 이 내용이 이제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첨부해드린 그 판례 두 개의 판례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88 헌마 22라는 헌재 결정 판례가 있는데 요거의 10페이지에 그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알 권리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보시면 이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정보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즉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관계에 대해서 알 권리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된다.
그 이유는 표현의 자유는 의견을 가질 권리가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표현의 자유가 향유가 될 수 있고, 의견에 가질 권리라는 것은 우리가 정보를 접근하고 충분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가능한 건데, 이러한 충분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보장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하고 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가 보장이 될 때만 의견을 가질 권리 또한 보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 안에는 이 알 권리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또 다른 헌재 결정 내 90 험마 133을 보시면요. 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얘기인데요.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 아까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즉 의견을 가질 권리죠. 이 의견을 가질 권리는 정보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즉 정보의 접근은 무엇입니까? 정보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됐을 때 의견을 가질 권리가 확보가 되고, 그래야만 표현의 자유가 향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여기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즉 알 권리는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는 것까지 되어 있고요. 제가 요약한 걸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자유롭게 의견을 가질 권리가 확보된 경우에 실현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이러한 의견을 가질 권리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충분히 보장될 때 실현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충분히 보장될 때라는 것은 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알 권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는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인용한 겁니다. 제가 아까 두 개 설명해 드린 거, 헌법재판소 88 험마 2랑 90 험마 133,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참고해서 그대로 옮겨 인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여기에 요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관계를 설명을 받고요. 그럼 이 알 권리라는 게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아까 설명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정보에 대한 접근, 또 수집, 그 처리의 자유, 이게 바로 알 권리라는 거죠. 알 권리는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냐면, 정보에 대한 접근과 처리와 수집과 처리의 자유까지. 그래서 중요한 건 알 권리가 어느 영역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느냐. 우리 교재에 보시면 특히 알 권리는 정치적인 문제, 의회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정보를 수주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면서 알 권리가 정치적인 공적인 부분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정보를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언론기관의 알 권리가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알 권리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제한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알 권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본 거고요. 사실 이제 의견을 가질 권리나 알 권리는 내용상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부족한 부분은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첨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사례는 이제 캐나다 의회에서 의회에 출입할 수 있는 의회에 출입할 수 있는 기자들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이게 의회 신문 기자단이라는 방문증을 이제 줌으로써 그 사람들만 의회에 출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사안에 대한 관련 사례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검찰 방문증 기자단이 있고, 뭐 청와대 출입 기자단이 있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사례가 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요. 이제 우리 교재는 173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그 박스 안에 돼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는데 요약은 그렇습니다. 이제 의회 신문 기자단이라고 있고 이 기자단 회원인 경우에 그 출입할 수 있는 방문증이 이제 출입증이 이제 지급이 되고 그 출입증에 의해서만 이제 자유롭게 의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아주 소규모의 그 소규모의 그 기자가 있는데 규모가 작은 중소 그 신문사의 기자가 있는데 이 중소 신문사의 기자한테는 임시 통행 허가증만 발급이 된 거고요. 이 임시 통행 허가증은 정식 그 허가증보다는 조금 더 제한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중간에 신문 기자단의 연구 회원과 같은 접근성이 없어 제19조 위반이다. 충분히 알 권리 1항에 대한 위반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 거죠. 이 진정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줄여서 이 위원회는 어떤 판단을 했냐면 제 마지막에서 6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민들이 특히 언론 매체를 통해 그들이 선출한 기관과 의회죠. 그 구성원들의 행위에 관한 정보와 의견에 대해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의회 국회의원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정보와 의견, 광범위하게 일반 시민들이 접근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위원회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만 선거를 통해 선출된 기관에 대한 접근이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방문을 자유롭게 허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회의 기능이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기관들, 검찰이라든지 뭐 청와대가 방문을 해서 그걸 정보를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거는 맞긴 한데 그 기관의 기능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 당사국이 제한된 접근만을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였다. 자, 원칙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방문 허가증을 통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거는 인정을 했는데 그러나 그 제한이 규약과 양립 가능한 것이 하지만 양립 가능한 것은 서로 모순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두 개 다 서로 모순이 되지 않고 조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해당 사안에서 발생한 제한이 임시 통행 허가증만을 준 경우 이런 것들은 규약 제19조 3항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 3항은 이제 그 아까 봤던 이제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부분이죠. 그 제한에 대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참고 문헌에 요거 관련된 사안이 68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685페이지 하단부터가 그 내용 똑같은 사례입니다.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데요. 자, 거기 한번 보시면 이제 그 신문사가 어디냐면 내셔널 캐피털 뉴스의 발행인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서 임시회원 자격증만을 부여받은 거고요. 그래서 설치된 의회의 미디어 설비를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제고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가 이제 판단한 바는 이겁니다.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은 건데 시민은
특히 언론을 통해 선출된 기관 또는 그 구성에 관한 정보에 광범위하게 접근해야 되고 그 활동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전파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 하지만 그 기관의 활동이 방해돼서는 아니하기 때문에 당사국이 그 접근권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그건 인정했다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규약의 규정과 모순되지 않아야 된다. 양립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고 한 거죠. 그러면서 무엇가 잘못됐느냐 하면 687페이지 그 제일 상단에 그렇지만 이 제한이 원칙적으로 인정은 되지만 규정, 우리 규약 19조 3항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 중에 비례적인 제한임을 증명하지 않았다. 즉 이러한 제한은 정당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그보다 덜 피해를 주는 그런 다른 방법들이 있으면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러한 비례적인 제한, 꼭 필요한 제한인지가 증명되지 않았다. 당사국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19조 위반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본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캐나다 의회에서 통행허가증 제도를 운영한 사안에 대해서 소규모 언론 종사자인 진정인에게 임시 통행허가증만을 발급하여 접근이 제한된 이런 사례에서 위원회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 선출된 기관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듣는 것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하지만 그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제한한 거는 원칙적으로 위원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은 우리 19조, 규약 19조와 양립 가능해야 된다. 즉 서로 모순이 안 돼야 되는데도 해당 사안에서 발생한 제한은 19조 3항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 즉 비례적인 제한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했죠. 아까 비례적인 제한임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19조의 위반이다. 알 권리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 권리까지 일단 봤고요. 의견을 가질 권리, 알 권리를 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표현의 자유. 자, 하나 빠뜨렸는데 알 권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규약 19조 2항에서 알 권리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알 권리가 명시가 되어 있었죠. 알 권리는 19조 2항에서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우리 19조 2항에서도 알 권리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됨을 명시를 한 겁니다. 이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은 규약 19조 2항에서 본 것처럼 표현의 자유가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전통적 의미의 표현의 자유가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한다는 거죠. 그것을 전파할 자유, 다른 사람한테 내 얘기를 전달할 그런 자유라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의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표현의 자유는 출판의 자유도 포함한다. 자, 우리 교재 네, 우리 교재 174페이지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은 표현의 자유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과 전파할 자유를 포함한다. 이건 전통적인 의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이었죠. 한 가지 더 여기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이 위원회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출판의 자유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출판의 자유를 포함시키는 그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네, 바로 그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4페이지 그 하단 7번째 마지막 단락. 출판물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었던 것으로 출판물에 의해 자신의 의견을 전파할 권리가
당국의 등록번호 삽입 요청과 그 위반에 대한 제재로 침해되었다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가 판단한 이 사건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175페이지 그 상단에 있는 박스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벨라루스에서 나온 사건인 사례인데요. 요거는 우리 참고 문헌에도 같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 문헌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참고 문헌에서 6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684페이지 제일 하단에 나와 있는 얘가 그 출판, 표현의 자유의 출판까지 포함시킨 위원회에서 포함시킨 사례인데요. 벨라루스 독립선언 기념일에 관련 유인물을 이제 유인물을 나눠주는 신청인이 나눠줬는데 이게 당사국이 국가 안보에 문제가 안보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이 유인물을 이제 뺐고 벌금 39만 루블의 벌금형을 때리고 외에 추가적으로 그 남아 가지고 있는 유인물을 다 뺏은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위원회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총 이제 4가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위원회에서는 그거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박스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권리위원회,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4가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우선 발행 부수가 200부가 넘지 않는 전단에 대해서 등록번호를 요청을 한 거죠. 원래 이쪽 벨라루스라는 나라에서는 어떤 출판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발행한 등록번호를 부여한 등록번호가 거기 안에 부착이 되어야만 출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를 한 것이라고 한 그거에 대해서 위원회는 이러한 발행 부수가 200부가 넘지 않은 전단에까지 등록번호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규약 제19조 제2항에 의해 보호받는 진정인의 정보 전달의 자유, 전달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를 제한하기 위한 장애물로 보았다. 이거에 대한 위반으로 본 거죠.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러한 제재가 국가 안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당사국이 주장하지만 하지만 실질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네, 국가 안보에 대한 부분은 그 제한 부분에 다시 나옵니다. 그 부분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셋째, 또 공공질서 보호 혹은 또 타인의 권리와 신용의 존중, 이러한 정당한 목적의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제재를 했는데 이 정보가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하지 않았고 이러한 요구 조건들이 목적 달성에 왜 필요한지를 소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충분한 설명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위반.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금전상의 제재뿐만 아니라 루블 아까 39만 루블을 벌금형을 처했다고 그랬죠. 진정인의 소유의 전단의 압수까지 가지고 있던 그 소유 전단물까지 다 뺏은 거예요. 이거에 대한 또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규약 19조의 위반이다. 그래서 총 4가지의 경우를 드는데요. 자, 제가 그 강의안을 보시면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느냐. 발행 부수가 200부가 넘지 않은 전단에 대해서도 등록번호를 포함하도록 요구한 것은 우리 19조 2항에 봤죠. 정보 전달 자유에 대한 위반이다. 이거를 제한하는 장애물이다라고 본 거고요.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정부의 주장이 어떤 실질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공공질서 혹은 타인의 권리와 신용의 존중에 필요에 의하여 출판 요구 조건을 정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도 어떤 필요성을 설명을 하지 못한 거고요. 정부가 요구 조건의 위반이 이제 금전상의 제재뿐만 아니라 전날의 압수까지 왜 필요한 건지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19조 2항 위반, 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 표현의 자유는 아예 출판물의 자유까지 포함한 거의 사례입니다.
벨라루스에 관련 사례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또 표현의 자유에 자, 표현의 자유는 교재 175페이지 제일 하단 의사 사상이 전파되는 것까지 이제 포함이 됐다고 전통적인 의미에서 표면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전달까지 표현의 자유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달되는 방식이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다. 전달되는 그 방식, 전달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이 전달을 어떤 형식으로 전달을 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거죠. 자유로운 어떠한 형태로든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관련 사례가 프랑스에서 있습니다. 프랑스. 그게 176페이지 그 제일 위쪽에 아주 조그만한 박스에 있는 건데요. 프랑스의 퀘벡이라는 곳이 퀘벡주가 있습니다. 퀘벡주.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의 퀘벡주. 캐나다에 있는 퀘벡주에서는 5개 상업 광고를 할 때 무조건 프랑스어로만 해야 됩니다. 거기가 퀘벡이라는 곳이 그 프랑스어만 주로 사용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퀘벡 정부는 야외 광고와 같은 상업적인 활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1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야외 광고 안에는 표현의 자유가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원회에서는 판단은 다르죠. 야외 광고의 형태를 통한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판단을 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우리 참고 문헌에 좀 더 상세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67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예, 676페이지 3-2- 광고 이 부분이 아까 퀘벡에서의 5개의 상업 광고에서 프랑스어만 실리도록 한 그 법안 이 법안이 19조 위반이라는 것이고요.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판시를 했냐면 위원회 견해에 따르면 5개 광고 형식을 취하는 표현에서의 상업적 요소가 이러한 표현의 보호의 영역에서 제외하도록 할 수는 없다. 5개의 광고 또 마찬가지로 표현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야외 광고 형태를 통한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 네, 표현의 자유에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표현의 자유도 완료가 되는데 마지막은 이제 언론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도 포함된다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교재에서도 나와 있고요. 언론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 저는 뭐 굳이 여기에 조금 관련성이 떨어진 것 같아서 안 넣으셔도 되는데 여기 이제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언론의 자유도 포함된다. 또 언론의 자유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언론기관을 설립의 자유, 또 편집 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 언론기관 내부의 자유가 있고 특히나 정부가 언론사 독점하거나 또 언론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제 내용이 많으면 간단하게 언론의 자유도 포함된다라는 식으로만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의 176페이지 언론의 자유에는 당연히 표현의 자유에 언론의 자유도 포함이 되는데 언론의 자유에는 언론기관 설립할 자유, 편집 보도의 자유, 취재, 언론기관 내부의 자유가 있다. 또 국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으면 이것은 바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이렇게 해서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이제 제한이 들어가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제한.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와 의견을 가질 권리, 알 권리에 대한 설명과 각각의 어떤 관계인지를 이제 봤는데요. 이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보시겠습니다. 제한은 우리 규약 19조 3항에서 그 제한에 대한 부분이죠. 19조 3항입니다.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아까 법률에 의한 규정, 또 특별한 목적, 타인의 권리나 신용의 존중, 또 국가 안보나 공공 질서, 또는 공중 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 이런 목적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게 반드시 필요하냐, 이 필요한 경우라는 건 필요성의 원칙인데요. 이거는 뒤에 비례성의 원칙, 다시 말하면 이제 엄격 제한 규정을 따라야 된다. 조금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을 하더라도 그 침해가 제한이 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고,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규약 20조에는 표현의 자유 제한이 어떤 특별한 발언이라든지 특별한 행위는 금지가 되는 건데, 그게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 또는 차별이나 적이 이제 적대시하는 거고, 폭력 선동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증오를 고취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도 표현의 자유에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규약, 규정의 이 19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한 게 우리 교재 표현의 자유의 제한 178페이지부터고요. 첫 번째, 말씀드린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합니다.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을 하는데, 이 법률이 불명확한 규범이면 안 되죠. 정확하게 어떠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인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을 볼 때 표현의 자유가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 우리가 봤죠. 불명확한 규범에 의해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도리어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이 중요하다. 법률에 의한 제한에서는 이 부분이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제한의 목적.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아까 봤죠? 19조 3항의 제일 하단에 그 목적이 나와 있었죠. 첫 번째가 타인의 권리와 신용.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중요한 권리. 즉, 우리가 타인은 각각의 사람들은 동등하고 평등한 그런 인격체이고 동등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표현의 자유라는 그거를 행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라든지 신용이 제한을 받거나 침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즉, 여기는 타인의 인격권과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첫 번째 그 조건이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한다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표현의 자유에 의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는 타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타인의 권리와 신용을 위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제한이 다른 제한보다 좀 포괄적이고 광범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시면, 자, 이제 요약본을 보시면은요, 권리 제한은 19조 3항에서 나와 있고, 제한의 요건은 법률에 의한 제한, 정당한 제한의 목적, 또 필요성의 원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법률에 의한 제한은 명확한 법률에 한해서 법률에 따라서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정당한 제한의 목적은 아까 네 가지를 봤습니다. 타인의 권리와 신용, 이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격권과 충돌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국가는 이러한 타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 타인의 권리를 위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 좀 포괄적이고 광범위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가 이 크로아티아 형법에 대한 건데요. 우리 67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문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677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비방에 대해 소송을 허용하는 크로아티아 형법. 크로아티아에서는 이 비방한 거에 대해서 형법상 소송이 가능하게 형법에 이게 죄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형법에 대해서 이 권리위원회,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678페이지 그 위에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비방, 모욕 등의 영역을 포함하여 이런 명예와 평판에 대한 침해를 다루고 있는 형법의 이 규정들은, 크로아티아의 형법에 있는 이 규정들은 그 적용 범위가 불확실하다. 타인의 권리와 신용을 위한 이 크로아티아의 형법이 불확실하다고 불명하다는 거고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들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밝힐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규정을 개발하고, 이러한 크로아티아에 나와 있는 이런 형법들의 제한들이 허용되는 제한들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제한이 허용되는 그런 범위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타인의 권리와 신용이라는 그런 허용되는 제한이 있는데 이거를 초과하지 않게, 즉 너무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를 좀 정확하게 그 범위를 규정을 하라 권고했다. 이게 크로아티아에서 형법에서 신용과 타인의 권리와 신용에 관한 형법에서의 관련된 사례들이었고요. 크로아티아.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인데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이 무례라는 죄가 있나 봐요. 무례라는 범죄가 존재하는데 무례죄가 있습니다. 무례죄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이러한 무례죄도 마찬가지로 그 제한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불명확하다. 타인의 권리와 신용을 위한 법이긴 하지만 그것이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한 범죄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그 무례죄를 없애라. 형법에서 없애라. 그게 이제 제가 정리한 게 크로아티아 형법에서의 이런 적용 범위 불확실 부분을 지적을 한 거고요. 위원회에서 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이 무례죄가 이제 공무원에 대한 비방 범죄였는데요. 이런 무례죄가 폐지를 요청을 했다. 이러한 사안들이 타인의 권리와 신용에 관련된 사례로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당한 제한의 목적. 특수한 제한의 목적 두 번째가 질서와 국가안보입니다. 공공질서와 국가안보는 먼저 교재를 보시면 이 공공질서와 국가안보라는 게 그 의미가 상당히 모호하고 광범위하고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죠. 공공질서, 국가안보.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이것 때문에 많이 제한을 받았죠. 이게 말을 잘못하면 국가보안법상에 걸릴 수가 있는 그런 좀 넓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공질서와 국가안보가 이런 넓은 개념으로 모든 것들이 다 포섭될 수 있음을 지금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따라서 이를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원칙으로서의 공공질서라고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 필요가 있는 거. 공공질서와 국가안보라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기본 원칙으로서의 공공질서라고 좁게 해석할 필요.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너무 광범위하게 제한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즉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공공질서라든지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정당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당화가 없이 국가안보, 공공질서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정당화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 짧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참고문에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참고문헌에 보시면 68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682페이지 보시면 그 사례도 나와 있고요. 사례는 이제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입니다. 자, 공공질서나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원회에서는 당사국은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상세한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을 할 때 국가안보, 공공질서라는 이런 모호한 개념을 쓰지 말고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상세한 이유를 제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당의 사안에서 제한이 확실히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특정의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야 된다. 국가안보라든지 공공질서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제한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켜라라고 위원회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당사국이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상세한 이유를 제시하고 또 그것이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야 된다. 이제 이게 정당화하라는 얘기죠. 정당화하라는 얘기. 그 얘기고요. 사례를 보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5항 찬양 고무죄입니다. 반국가 단체의 활동 찬양 고무함으로써 그 단체를 돕는 경우 처벌된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이런 조항에 의해서 이런 조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68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당사국이 신청인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야기했다는 위협, 이제 북한을 이롭겠다는 거죠. 야기했다는 위협에 대해 정확한 성격을 밝히지 못하였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못했다는 얘기죠. 표현의 자유의 행사를 기소하는 것이 왜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당화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위협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무하는 것이 왜 위협인지 그 위협이 어떠한 위협인지의 성격도 밝히지 못했고 그러한 그 국가 보안법상에 있는 찬양 고무라는 것이 왜 위협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제한을 하는 게 왜 필요한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부합하지 않고 규약에 부합하지 않고 위반이라고 위원회에서는 판단한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공공질서와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너무 넓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하는 기본적인 원칙으로서의 공공질서로 좁게 해석할 필요가 일단 있고요. 공공질서와 국가안보라는 그 목적이 이러한 공공질서와 국가안보에 대해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정부에 의한 구체적인 정당화가 없는 경우 공공질서와 국가안보를 위한 그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당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표현의 자유는 불인정됐다. 그리고 기본적인 그 방침입니다. 위원회의 방침이 당사국은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상세한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당의 사안에서 제한이 확실히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특정한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야 된다. 그러한 제한이 왜 공공질서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를 밝히고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유를 밝히라는 거죠. 공공질서와 국가안보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밝혔고요. 사례에서는 국가안보 찬양 고무에 대한 국가안보법에 대한 그 사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는 아까 위원회의 그 판단을 기본으로 봤을 때 당사국이
신청인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야기했다는 위협에 대해 정확한 성격을 밝히지 못하였고 구체적인 그 성격을 밝히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기수하는 것이 왜 국가 안보를 표현한 것인지 그 목적이 일단은 왜 정당한 것인지를 밝히지 못했고 또 그 목적이 왜 필요한 것인지도 사이도 밝히지 못했다. 결국 그게 뭐냐면 구체적인 정당화가 없다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정당화가 없다는 얘기가 바로 이제 이 풀어서 쓰면 이런 얘기고요. 이러한 정확한 사례라든지 정확한 이유라든지 또는 정확한 그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19조 3항의 위반이다.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질서와 국가안보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중도덕. 공중도덕은 우리 교재에 보시면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공중도덕이라 하면 이제 우리 성적인 부분, 포르노그래피나 모독적인 내용의 출판행위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국가기관에 의해 평가 재량의 여지가 주어져야 하며 국가마다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 문화적인 차원에서 또는 이제 그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그 광고나 이런 데서 너무 짧은 치마나 이런 것들은 공중도덕에 문제가 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안마다 달라질 수가 있고 또 그거를 판단하는 그런 국가기관이 재량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국가의 판단이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평가 재량은 무제한이 아니다. 네, 이런 수준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중도덕은 포르노그래피나 모독적인 내용의 출판행위 등에서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공중도덕은 그 의미가 사안에 따라 달라가지고 공통적인 기준이 없죠. 왜냐하면 문화마다 시대마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 국가기관이 평가 재량으로 어떤 그 재량적인 여지가 인정이 되고요. 하지만 이 평가 재량은 무제한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으면 완화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중도덕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정당한 제한의 목적까지 봤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만 있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필요성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게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정당한 목적이 인정이 되더라도 우리 교재 180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지가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정당한 목적은 아까 우리가 봤죠. 타인의 권리와 신용, 공공질서, 국가안보, 공중도덕 이러한 정당한 목적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러한 목적이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표현의 자유가 제한을 하는 게 이게 충족이 되어야만 표현의 자유가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필요성의 원칙은 다른 말로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과잉금지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그 수단이 비례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조금 덜 침해하는, 덜 제한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 수단이 비례적으로 사용되는지가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례로 181페이지 박스에 나와 있는데요. 과잉금지 비례성의 원칙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인데요. 위법한 표현 행위를 규제하기에 충분한 보다 완곡한 제재 방법,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덜 제한하는 그런 제재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자유로운 표현을 질식시키는 사회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유의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이게 필요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거고요. 자,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다시 요약본을 보시면 필요성의 원칙은 아까 정당한 목적 외에 필요성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고, 목적 달성을 위해 그 수단이 비례적으로 사용되는지가 검토, 그리고 위법한 표현 행위를 규제하기에 충분한 보다 완곡한 제재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도리어 이런 자유로운 표현을 질식시키는 사회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유의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은 표현의 자유라는 법익보다 더 큰 공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야 한다. 국가인권위에서 판단한 사항이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성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9조의 교약 19조에 의해서 19조의 사망에 따라서 법률에 대한 제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또 필요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 거고요. 또 규약 20조가 있습니다. 특정한 표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증오의 고치, 전쟁을 위한 선전 또는 차별 또는 적대시하는 거죠. 폭력의 선동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치는 금지시킨다. 이러한 표현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 금지가 된다. 라는 것들이 규약 2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본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들은 다 얘기가 됐고요. 그렇다면 결론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돼야 되느냐? 결론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론에서 봤던 것들을 이제 뭐 요약을 하시면 되죠.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왜 중요한가는 아까 살펴봤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의견들을 교환을 하고 그리고 서로 자기의 주장을 주장하고 비판하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 기본적인 필수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고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질 권리가 확보가 되어야 하고 의견을 가지려면 어떤 정보의 접근 그리고 그 정보를 수집하고 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즉 알 권리가 필요하다. 즉 의견을 가질 권리와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전제가 되는 그런 조건이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제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법률의 규약에 따르면 법률에 의해서 또는 어떤 특정한 또는 정당한 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만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전쟁이라든지 또 증오를 표현한 것들은 금지가 된다라는 게 우리 규약 19조, 20조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 의견을 가질 권리, 그다음에 알 권리에 대한 관계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맺어주시면 되고요. 뭐 참고 문헌은 뭐 우리 중간 과제물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참고 문헌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